자, 우리 이번 시작해 봅시다. 자, 13번 문제부터 볼 거고요. 그 문법에 한 두 문제 정도 공부하고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 13번 문제 같은 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문제. 음. 자, 일단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장 수정이죠. 그죠? 문장 수정하기. 음. 자, 문법적인 지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걸 공부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보면 그 기억에 우리가 수정해야 하는 이유. 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쵸? 자, 수정해야 하는 이유. 음, 음.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것으로 이해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 기억처럼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자, 어때?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잘못됐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행동하지 않은 것이다. 자, 이렇게 해줘야 우리는 호응이 된다고 말해요. 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린 기억 같은 경우에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아서, 자, 주어 서술어가 호응이 안 돼서 수정을 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부서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거 맞아. 자, 새벽에 잠을 깬 사람은 비단 나뿐이었다. 자, 비단이라고 하는 이 부사어는, 부정어하고 호응을 합니다. 부정어하고 호응하는 부정어 호응 부사다. 그래서 비단 나뿐이었다가 아니라 비단 나뿐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그 디귿. 서술어가 요구하는 그 문장 성분의 누락. 문장 성분이 부적절하게 생략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술어 두다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그런 성분을 생략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집에 오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두었다 이러면 안 돼. 어디에 어디에. 그래서 이런 게 성분 누락 필수 성분 누락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지? 이런 게 이제 필수 성분 누락이고 이런 필수 성분 누락을 얘기하게 되는 그 기준. 그 기준이 이제 서술어의 의미. 관련된 거 자릿수.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리을에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이 되다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짐과 동생을처럼 이렇게 접속조사로 연결이 됐을 때 우린 이 과 같은 경우를 접속조사라고 하잖아. 자, 그러니까 접속조사로 연결된 이 짐, 그리고 동생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목적어가 전부 다 이 태우고라는 서술어랑 호응이 될 때 우린 접속조사를 쓸 수 있거든, 이렇게. 자, 그래서 동생을 태우는 건 맞지. 그런데 짐은 태우고 이러면 안 되거든. 태우고? 그러면 안 돼. 짐은 싣고라고 해야 되니까, 이 문장은 좀 많은 수정이 필요하네요. 아시겠죠? 자, 우린 이럴 때 서술어가 부적절하게 생략이 됐다라고 해.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은 5번 착한 너의 후배를 나한테 빨리 소개해줘. 자, 이게요. 일단 불필요하게 의미중복이다. 자, 이런 의미중복이 뭔지 지난번에도 한번 봤는데 그게 답이 됐었나요? 그때도? 자, 우린 이런 걸 불필요한 의미중복이라고 안 해.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착한 너의 후배. 자, 여기가 좀 수식일 모호하다. 즉 수식의 모호함을 얘기하거든요. 즉, 착한이라고 하는 게 이 관용어가 너를 수식하는 건지, 후배를 수식하는 건지, 착한 너의 후배 이러면 너가 착한 건지, 후배가 착한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수식의 모호함이 생기는, 그래서 좀 중의적인 의미가 발생하는 이라고도 하거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의미 중복하고는 뭐 다른 사례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런 수식의 모호성을 이야기해주고 고쳐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 자, 중세국어인데요. 자, 이번에 중세국어 볼 거예요. 지난번에도 중세국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했었는데,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없앴거든요. 그래서 중세국어를 다룰 때 좀 시간을 나름 써보겠습니다. 음. 자, 나왔을 때 공부해보자. 중세국어 어렵지 않거든. 자, 외워야 할 게 있긴 있어. 그런데 아주 많진 않아요. 간단합니다. 자, 아무튼 다음은 현대국어랑 비교를 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자, 부태, 목련. 그러니까 즉 위에가 중세국어면 이렇게 현대국어 풀이를 준단 말이야. 그럼 풀이를 보면서 너희가 아는 그 개념을 여기서 좀 떠올려 주셔야죠. 음.
자, 해보자. 자, 그럼 기억의 부태라는 것이 부처가로 해석이 된대. 그럼 부태엔 뭐가 있냐면 부처에다가 뭐가 붙은 거다? 짝대기가 붙은 거다. 이 짝대기가 무슨 역할인데? 주격주사의 역할이다. 이거잖아. 자, 그래서 그 중세 때는 이렇게 주격조사에 짝대기도 있었다. 자, 이건데요. 나온 김에 공부합시다. 우리가 그 중세 때의 주격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기본은 이야. 자, 중세 때도 기본적으로 주격조사는 이를 썼어요. 자, 그런데 이게 그 의문적인 환경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졌죠. 음. 일단 기본적으로 이라는 이 자체를 쓰는 건 그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야. 음. 그러니까 받침이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를 붙여요. 음. 그래서 여기서 했던 설명이 그거잖아. 예를 들어 사람이라고 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격조사를 쓸 거다. 내가 중세 사람이라서 쓸 거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이를 결합해서 결국 사람이인데 근데 하나 놓치지 말라 그랬지. 중세 국어 때는 이어적계가 기본이니까 결국 출력값은 뭐다? 사람이라고 나온다. 즉 사람이에는 주격조사 뭐가 있다? 이가 있다. 음. 자, 이제 그러면 모음인데 그 모음 같은 경우는 둘로 나눠서 자, 모음이 이 모음으로 만약에 끝났다. 자, 이 모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 주격 조사를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뿌리로 할까? 예를 들어 뿌리라는 이 단어에 내가 주격 조사 사용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결국 여기에는 이렇게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 조사를 생략해서 그냥 뿌리라고 그냥 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해석은 어떻다? 이게 뿌리가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그 모음 이가 아닌 이외의 모음인데 그럼 주격조사 어떻게 결합하냐? 이게 바로 짝대기죠, 짝대기. 자,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만약에 부처였다라고 하면 이게 자음으로, 즉 받침이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즉 모음으로 끝났는데 이 모음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짝대기를 결합해서 부처가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고 결국 출력값은 어떻다? 부태. 이렇게 된다. 자,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즉, 부태에는 부텨 플러스 짝대기라는 주격 조사가 있다. 자, 선택지 바로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모음으로 끝나는 체연의 주격 조사. 네. 자, 주격조사 2가 결합했다. 맞지? 모음으로 끝나는 체연의 주격조사 2가 결합을 했다. 자, 그럼 이것이 현대국어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야 되니? 맞지? 그렇죠? 자, 이건 차이점이죠. 어, 우리는 이제 모음으로 끝났을 때 짝대기를 결합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줘야 하는 거. 자, 니은은 뭐 그냥 봅시다. 자, 니은 이 부분인데요. 그럼 니르샤드. 자, 이르시되란 뜻인데, 그럼 고유어에서 도움 법칙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은 현대국어와 공통적이다. 우리는 지금 도움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여기는 도움이 적용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중세하고의 차이가 뭐겠어? 이 중세에서는 이 니라고 해서, 자, 여기는 도움 법칙이 적용이 안 됐잖아. 자, 그럼 적용되었다는 거 아닌데요. 적용 안 되는데요. 그리고 현대국어와 그렇게 해서 공통이 아니라 차이점으로 우리는 분석을 해줘야 돼요. 자, 디귿. 붓텟. 여기네. 자, 즉, 이거 가지고 관형 격조사 시읒. 즉, 붓텟의 시옷을 관형 격조사로 불러주는 거 어때? 맞지? 부처의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시옷이 의구나. 즉, 관형 격조사 맞구나. 그럼 이것은 현대 국어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해야 되니? 맞지? 현대는 관형 격조사 시옷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주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 현대 국어와의 차이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현대국어에서의 그 문법의 지식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중세에서 요구하는 그런 중세적인 그런 개념 있지. 그런데 그 개념의 양보다 우리가 현대국어에서 얘기해주는 그 현대국어의 문법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문제에서 드러나는 거야. 자, 리을 볼게. 자, 들으시고, 여기네요. 자, 그럼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것에서는 여기에서 그치? 즉, 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인데요. 그럼 이게 똑같이 쓰였다는 것은 그럼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니? 있지. 자, 마지막 미음. 객체를 높이는.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배면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특수어휘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즉 예전에는 이 보다라는 것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네요. 자, 발음도 잘 못합니다, 선생님. 자, 보잡. 이거 뭐 이렇게 되나? 자, 보잡. 자, 그래서 이렇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즉 중세 때는 있었다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쓰였다. 자,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으니까 이제 특수어휘로 해석을 해줘야 하는 거고, 그럼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이건 차이점이다. 다른 점이다. 라고 해줘야죠. 넘어갑시다. 자, 오늘 그 독서 지문 좀 볼 건데요. 이 독서 지문 첫 번째 지문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읽어볼까 합니다. 자, 보자. 하루 중 일을 하거나 여가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그쵸? 자, 우리 시간. 일을 하거나 여가에 쓰는 시간은 제한적이다. 음. 자, 소득도 개인에 따라 거둘 수 있는 범위가 제약이 되어 있죠. 이 노동 공급 결정 이론에서는 이렇듯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조건 하에서 이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기의 효용을, 자기가 보람이 있다, 자기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대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효용이 극대화되는 이제 그러한 지점에서 이루어진대요. 자, 이 이론에서는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대요. 자, 여가 그리고 노동이라고 하는 이 선택을 놓고 우리는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모형으로 이걸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이제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거래요. 여기에서 같은 거래요. 음. 이렇게 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건 그대로 소득이 증가하는 거래. 그래서 여가와 노동 간의 선택 문제는 결국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음. 자, 여가하고 소득 간의 선택 문제다. 그러니까 여가하고 소득 가지고 이제 이 모형을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노동 공급 결정 모형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게 됐습니다.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형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X축, Y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자, X축은 일단 여가래요. 그렇구만. 자, 여가 시간이래요. 자, 그리고 Y축을 우리는 소득이라고 볼 거예요. 음. 자, X축이 여가, 그리고 Y축이 자, 이렇게 Y축 소득이라고 놓고 나면 여가 시간하고 소득이 제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 제약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도 그리고 소득도 제약되어 있는 자기 현재의 그 범위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시간과 소득을 선택하게 되는 이제 그 조합을 다음처럼 이 X1, Y1을 이렇게 그리게 된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선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예산 제약선이다라고 얘기하게 됐어요. 사실 요거 잠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 절대적이야, 얘들아. 지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각 어떤 시기별로도 또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이어서, 만약에 이걸 굳이 뭐 잠을 자는 시간은 다 공통적으로 제외를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여가 시간이 뭐 대략 몇 시간으로 볼까? 뭐 한 16시간 정도로 다 같이 고정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뭐 잠자는 시간을 빼지 않고 모든 걸 다 여가 시간 처리로 일단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24시간으로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 시간은 어쨌든 기준을 무엇으로 두는지에 따른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다 공통적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공통적인 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건 뭐겠어, 결국.
다 공통적인 상황에서 이 소득에 따른 차이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다시 만들어 봐야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음.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인 차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한 사람이 또 말하자면 뭐 시기적으로 또 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기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어떤 소득 상황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어떤 형태로만 이제 예산 계약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이거 16, 24 먼저 이해 못하지 말고 24는 이제 잠자는 시간 빼고 모든 걸 여가 시간이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린 24라고 규정을 해줘야 하고 만약에 잠자는 시간 빼고 여가다라고 하면 이건 모두가 16으로 일단 이렇게 정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게 예산 제약선이에요. 그럼 예산 제약선은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재와의 조합을 연결한 선 맞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처럼 소득과 여가의 선택에도 자, 이것을 적용하게 된대요. 자, 일단 예산 제약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예산 제약선은 그 백수원을 선택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최대값.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만 일단 보면 이 X1은 선택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의 최대값이래요. 그리고 이 Y1은 그 소득의 최대값이고요. 자, 그래서 예산 제약선의 이 기울기의 절대값은 시간당 임금이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면은 여기 엑소원 같은 경우가 이게 맞잖아. 최대값 맞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여가 시간을 여기에서 24 몽땅 쓰겠다. 라고 하면 결국 이 점을 선택할 것이고 이제 그 아이는 소득이 없겠네요. 그쵸? 뭐 너무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내가 소득을 소득을 이렇게 최대값으로 나는 설정을 하겠다. 그럼 이 아이는 잠도 1분도 못 자는 거야.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각은 정말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 맞고, 그리고 이 기울기, 이제 다시 내용으로 가서, 자, 기울기. 음,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잠깐 그려봤지만, 여기에서 이런 기울기, 이런 거, 자, 이 기울기가 점점 급격해진다. 자, 기울기 자체는 요것은 이제 시간당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잖아. 만약에 이 아이가 시간당 임금이 예를 들어 10,000원이었어. 근데 10,000원이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그려주면 이 아이는 2배라고 칠게. 자, 그래서 20,000원이고 이 아이는 30,000원이겠네. 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그대로 시간당 임금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나타내는 그 X축은 노동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줄 수 있다. 그렇죠. 자, 노동 시간에 대한 정보도 알려준다. 자, 왜냐하면 총 시간을 여가 아니면 노동에 쓰는 것으로 이제 단순화하는 이제 그러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 총 시간에서 여가 시간을 제하면 그 나머지가 노동 시간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이가 뭐 이 정도의 여가 시간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결국 이만큼을 뺀 시간을 이 아이는 노동에 쓰겠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음. 자, 다음 문단. 그리고 이 소득 여가 선택 모양에서의 그 선호도는 이 B와 같은 무차별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선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이제 이거, 요거 자, 얘가 이름이 뭐다? 무차별 곡선이다. 음. 나 지금 질문에서 설명한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 B 녀석. 자, 이 녀석이 무차별 곡선이다. 그렇구나. 자, 가보자. 그럼 이게 무차별 곡선인데, 여기에서 무차별 곡선은 노동 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을. 그래서 이 동일한 효용을 준다.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이래요. 그래서 뭐, 이제 넘어갑시다. 얘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노동 공급자에게 좀 동일한 효용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그런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소득과 여가 선택 모형에서의 이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그 소득 효용, 여가 효용이 좀 높은 조합이랍니다. 원점이 어딜까? 원점에서 더 멀리 위치할수록. 근데 이것도 사실, 원점이 여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좀 멀리 위치할수록 더 효용이 좋은 거죠. 근데 당연한 게요. 여기에서 더 멀리 위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 네, 초록색. 이렇게, 그쵸? 자, 원점에서 더 멀리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을 때 이게 그 아이의 효용이 더 좋은 거랍니다. 음. 아니, 그리고 이 시간당 임금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멀어지잖아요, 원점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시간당 임금의 어떤 그 예산 제약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무차별 곡선이 당연히 멀어지겠죠. 멀어질수록 좋은 거죠. 자, 그다음. 이렇게 B의 각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 이거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긴 해요. 자, 각 점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했거든. 자, 이 B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그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 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 효용의 B인 한계 대칭. 여기서 요런 어떤 B를 얘기했단 말이야. 갑자기 비율을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비율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에서 쓰일 때 가져가서 보면 되거든요. 이 문장을 읽자마자 막 무언가를 떠올리면서 막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다. 그런데 한계 대체율은 이와 같은 어떤 뭐 성격의 공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필요할 때 가지고 와서 읽어봐도 되고요. 일단 어떤 비율로서의 표현이 가능했구나. 라는 거고요. 결국 중요한 건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결국 한계 대치율을 나타낸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럼 더 볼게. 자, 한계 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이래요. 어때?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자, 한계 대체율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건데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한번 접근해 보자. 만약에 소득의 양이 크다라고 볼게. 어떤 아이가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서 그 소득의 양을 이제 포기를 할 때 그 포기하는 양이 크다라고 볼게. 그럼 어찌됐든 그럼 이 아이는 그 포기하는 소득이 그 자체로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포기하는 소득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당연히 좀, 여가를 중시하는 그런 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이 좀 크기니까, 좀 만약에 작으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포기하는 소득 자체가 이 아이는 좀 적구나, 작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포기하는 소득이 큰 것이고 만약에 숫자가 작을수록 한계 대체율이니까요. 이 한계 대체율 자체가 결국은 소득의 양, 여가 한 단위를 더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그런 소득의 양을 의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이 크다, 크다. 자, 그것이 크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아이가 여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소득이 큰 것이다. 한계 대체율을 만약에 작다라고 우리가 누가 설명한다면, 그 아이는 하나의 여가를 위해서 포기하는 그 소득의 양이 되게 작구나. 음, 아시겠죠? 음. 자, 그래서 지금 좀 연결을 잠깐 해놨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무차별 곡선 B. 그러니까 지금 나타낸 그 그래프에서 B에서 A로 선택을 만약에 바꾼다면, 음, 이 아이가 지금 B에서 A로 선택을 한번 해보겠대요.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을 여가 한 단위로 봤을 때 이렇게 즉 소득 2의 값을 이제 이 아이는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결국 한계 대체율을 뭐라고 얘기하게 된다? 2라고 얘기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B에서 A, 자, B에서 이제 A로 이제 누가 선택을 했다면 즉 그것의 한계 대체율은 2구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소득을 포기하고 여가를 더 늘려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아이는 한계 대체율이 2래요.
좀 더 보자. 자, 이렇게 노동 공급 결정 이론에서 이렇게 위에 A, B와 같이 예산 제약선, 무차별 곡선이,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해해줘야 하는 게 이거였어요. 노동 공급 결정 이론. 그쵸?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예산 제약선, 그리고 무차별 곡선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들었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의 조합. 얘기해 주네요. 근데 최적의 조합은 예산 제약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래요. 자, 이것이 접하는 점이래요. 즉, A가 이렇게 최적의 조합이랍니다. 이렇게 A가 결국 최적의 조합이구나. 여기가 최적의 조합이구나. 에? 조합이에요. 자, 더 보자. 그래서 A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노동 공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대요. 즉, 여기가 효용이 극대화되는 그 점이래. 음. 자, 그렇다면 시간당 만약에 임금이 상승하면 이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습니다. 자,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면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될까? 음. 자,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급해진다. 어때? 맞지?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급해져요. 그러니까, 우린 좀 전에 말했던 이거. 자, 이것을, 뭐, 이런 정도. 이걸 기울기가 급해진다고 하는구나. 단순하잖아. 자, 이것을, 기울기가 뭐 급해진다라고 하는구나. 기울기가 급해진다,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당 임금 상승을 얘기하는구나. 그치? 음. 자, 동일한 노동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소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가 급해지면, 즉, 시간당 임금이 올라가면 동일한 노동시간인데 결국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가 시간을 사람이 더 늘리고 노동시간을 좀 줄이는 이제 그런 소득 효과가 일어날 수 있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아이가 10,000원이었어. 근데 이제 20,000원을 받게 됐지. 자, 그냥 여기라고 볼게. 자, 이 아이는 그래서 지금 한 이 정도로 선택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시간당 임금이 올라갔을 때 이 아이는 여기를 선택한다고 볼게. 자, 그러면 이 아이는 결국 같은 시간 혹은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가 시간 더 늘어나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가 시간을 좀 늘리고, 노동 시간 자체가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러한 소득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알겠죠? 자, 그런데 시간당 임금 상승은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시간을 오히려 늘리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임금이 상승하고 나면 오히려 임금을 내가 더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임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더 늘리게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여가 시간이 좀 줄었죠. 그렇죠? 자, 여가 시간을 더 줄여서라도 노동을 사실 그런데 이제 그 효율은 굉장히 높다고 봐줘야겠죠. 여가 시간을 줄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임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에이? 너무 길게 그렸나? 요 정도? 똑같나? 그래서 이렇게 결국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 효과 대신에 대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음.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 이렇게 대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노동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득 효과 그리고 대체 효과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는지에 따라서 결국 사람은 이렇게 시간당 임금이 올라갈 때 노동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럼 소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오히려 노동 시간을 약간 줄여서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은 여가를 가지도록 자, 그렇게 할 수도 있답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은 노동 시간의 그 수요 공급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한다. 뭐 별말 아니네요.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 이론은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을 이해하는 그런 바탕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노동 공급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게도 하고, 그리고 뭐 사회보장제도 같은 걸 연구하는데 기초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즉, 노동 공급 결정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나 역할을 얘기하면서 끝냈구나. 이렇게 되죠. 자, 각 문단에 대한 내용인데, 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 가문단에서 이 노동 공급 결정 이론에서 다루는 핵심을 좀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이랬거든요. 뭐, 맞는 얘기인데, 그 개괄적이다. 뭐, 말 나온 김에, 개괄적이다라고 하는 게 좀 대략적으로 소개하다.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 가문단에서 이 이론에 대해서 핵심을 좀 개괄적으로, 좀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음. 자, 그다음 2번. 예산 제약선의 개념과 함께 그 다양한 변화 양상을 말했다 이랬는데 우리가 나 지문을 통해서 이해한 건 예산 제약선이 뭔지야. 알겠니? 그래서 이 예산 제약선이 어떻게 다양하게 변화하는지 그 얘기한 거 아니란 말이야.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예산 제약선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 양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 다 지문에서 무차별 곡선이 뭔지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한계 대체율에 대해서 이제 쭉 연결을 한 거잖아요. 그쵸? 뭐 나머지 됐고. 자, 18번에 자 봅시다. 자, 밑거를 참고해서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자, 이건데 일단 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를 좀 볼게요. 정도를 보면 어,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기도 한데 이게 선이 우리 그 본문에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두 개다? 두 개여도 되지 않아? 두 개일 수 있잖아. 일단 이 선 자체는 뭐라고 해줘야 돼? 예산 제약선이고, 예산 제약선이 표시됐구나. 음. 자, 그리고 이 Y1, Y2, 자, 이건데, 그 예산 제약선이 이렇게 둘로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울기가 급해졌네. 같은 말 뭐였지? 시간당 임금 상승이구나. 시간당 임금 상승을 표현했구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리고 뭐 요거, 요거, 요거. 야, 이거 이름 뭐다? 무차별 곡선이다. 뭐 이 정도만 하고 갑시다. 자, 1번 점 A에서 점 A 여기 있네. 자, A에서는 한계 대출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게 된다. 이게 동일하다. 일단 맞는 내용인데요. 음, 이게 지문 속에서 그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자, 이게 한계 대체율 자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일단 시간당 임금은 기울기잖아. 그치? 이건 선의 기울기고, 기울기고. 그 다음, 한계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지. 음. 체크를 나 또 해놨네, 내가 여기다. 접선의 기울기. 자, 보이니? 접선의 기울기. 음. 즉,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음. 다시 갑시다. 즉, 무차별 곡선에서의 그 접선의 기울기는 그냥 한계, 이름 뭐였더라? 그 한계 대체율이다. 그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 대체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계 대체율, 접선의 기울기였고, 그리고 이 시간당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선의 기울기 절대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동일한 지점, 여기 A, A는 한계 대체율, 그것도 기울기고, 결국 이 시간당 임금, 즉 선의 기울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 A에서 그 값이 뭐 무엇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도 점 A에서 한계 대체율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의 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다음 점 A보다 점 B에서의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크다. 점 A보다 점 B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다는 거야. 점 A에서 점 A보다 점 B에서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크다. 일단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뭐 굳이 지문 가볼래? 다문단 오면 되거든요. 음, 여기 어디 갔냐? 즉 무차별국서는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좋은 거라 그랬어. 뭐가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이 높은 조합. 음. 자, 즉 좋은 건데 그것이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이 더 높은 조합이래요. 음, 그렇겠지. 음.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린 A, B, 자, 그것의 차이를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더 크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된 걸 이해하는 그 수준이면 됩니다. A보다 B에서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이 더 좋아. 이렇게. 자, 그 다음 예산제약성 X1, Y1 하고 기울기. 아, 그러네요. 자, X1, Y1 뭐 이렇게 기울기. 자, 즉 이것의 기울기 차이는 물어봤네. 시간당 임금 차이야 어때? 괜찮지? 응. 더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괜찮나요? 음, 아닌가요? 자, 4번. 자, X4에서 X2를 뺀 값이라고 했어. 자, 차이 한번 보세요. 자, X4에서 여기에서 이걸 뺀 값이래. 그럼 결국 이 차인데, 그치? 음. 자, 그럼 이 차이는 대체 효과를 나타낸다. 시간당 임금이 더 상승해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최적의 조합 자체가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음.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해야 돼?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났는데? 자, 즉, 그것을 우리는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난 차이라고 봐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소득 효과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X4에서 X3를 빼래요. 그러면 이게 뭐 한 이 정도 되려나요? 음, 자, 이 차이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게 솔직히 문장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 차이를 보자는 것이었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 그리고 여기에선 이것과 이것의 차이거든. 음. 자,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 점에서 이 점으로의 차이는 이게 결국 여가 시간이 줄어들고 더 높은 소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득 효과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여가를 더 줄이고서라도 더 높은 소득을 찾는다 대체 효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소득의 최대값이 Y1에서 Y2로 높아졌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높아진 것은 소득과 여가 시간의 선택에 관한 제약 조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맞죠? 그쵸? 자, 이걸 제약 조건의 변화라고 얘기해도 되는가의 문제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자, 다시 읽어보자면, 이 나문단인데, 우리는 이 모형 자체에서 그 여가 시간과 소득이 제약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선택하는 거야, 애초에.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가 더 소득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제약되어 있는 그 범위 자체가 변했다라고 해줘야 하잖아. 음. 그래서 결국 이 제약된 범위, 범위가 변화했다라고 해야 되거든. 같은 말이잖아. 자, 그래서 소득과 여가 시간의 선택에 관한 그 제약된 범위 변화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Y1에서 Y2로 소득의 최대값을 이렇게 올려서 볼 수도 있게 됩니다. 음, 즉 제약 조건이 변화했다. 제약된 범위가 달라졌다.
아시겠죠? 자, 19번 문제. 사실 이 지문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참 많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보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음. 자, 그렇지만 상식 내에서 풀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지문에 나타난 정보를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문제를 또 풀어줘야 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음, 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조금 답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자, 일단 보기부터 난 선생님이 썩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볼게. 자, A씨는 여가를 더 선호한대요. 음. 자, 반면에 B씨는 소득을 더 선호한답니다. 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이런 모형을 좀 그려보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쵸? 자, 그래서 A씨하고 B씨의 그 무차별 곡선상에서 동일하게 소득 3단위와 여가 1단위를 선택한 조합을 나타내는 줄. 와, 되게 길었습니다. 음, 음.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넘어갈 거고요. 결국 두 점입니다.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A와 BC의 각각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나타낸 그 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대요. 음. 자, A씨는 여가를 더 선호하고 B씨는 소득을 더 선호한대요.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무차별 곡선을 좀 표현해 보면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답니다. 음. 자, 근데 그 다른 것도 표현해 줬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A씨가 더 급하다. 이렇게. 음. 자,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연결해 볼게. 접선의 기울기가 뭐였죠? 음. 접선의 기울기 자체는 한계 대체율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A씨가 더 급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한계 대체율이 A씨가 더 크대요. 자, 한계 대체율이 A씨가 더 크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음. 자, 여가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자, A의 한계 대체율은 더 크다입니다. 음. 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 본문에서. 그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인데, 즉, 포기해야 하는 소득의 양이 결국 한계 대체율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것이 좀 여가를 중시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음. 자, 사실 이렇게 답은 다 나왔거든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한계 대치를 설명하는 것이고 여가를 더 선호하는 A씨는 그 무차별 곡선에서의 기울기가 더 급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풀어내야 하는지 선택지를 보니까 서술어만 보면 한계 대체율이 더 작다 크다 이렇게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크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2번 아니면 4번인데요.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소득의 한계 효용보다 여가의 한계 효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그 여가가 그 주는 그 효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에 대한 바탕을 통해서 언습을 읽으니까 선생님이 상식법에 대해서 여가의 한계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이 더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 여가에서의 그런 한계 효용이 더 크다. 여가가 주는 이제 그런 효용이 더 크다. 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에요. 자, 2번인데요. 그 우리 본문에서 아까 한씩 넘어갔는데 그 한계 대체도 설명하는 그 어떤 B가 있었어요. 뭐 분모 문제 같은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그치? 음. 즉, 그것을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답이 4번으로 풀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만 좀 하고 싶고요. 사실 선생님은 이 문제가 답은 2번이 그냥 맞아요. 답은 2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을 2번으로 이렇게 끌어내게 되는 이제 그런 근거로 좀 상식적인 부분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지문을 그냥 그대로, 지문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그냥 만약에 연결해서 읽었다면 4번으로 만약에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문을 좀 부족하게 썼습니다,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어쨌든 자, 2번이 맞지만 만약에 지문을 근거로 해서 아까 그 B를 얘기하는 지점에서 만약에 선생님 이거 연결하면 4번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그래 괜찮아 라고 할게요. 그리고 일단 답은 2번이 맞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어. 왜 지문이 조금 부족하게 쓰여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다. 이해했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 질문도 좀 간단하게 훑어는 볼게요. 선생님이 막 설명할 만한 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쵸? 이거 좀 지우고. 자, 그 다음 질문도 이제 간단하게 좀 훑어보고요. 그렇게 지문이랑 연결해서 좀 빨리빨리 선택지 찾을 수 있게만 합시다. 자, 사후, 과잉, 확실 편향. 즉, 이런 이론이 있답니다. 그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건 결과를 알고 나면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겠죠. 그 일어나기 전부터 그 일의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는, 자, 그러한 현상이래요. 음. 자, 사실 예측도 못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일어나면 내가 그걸 예측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것. 자, 그것이 이 편향의 핵심이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뭔지 정의도 해주고, 뭐 핵심이라잖아. 그치? 자, 즉, 이 이론의 핵심이 뭔지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네. 자, 그러면서, 이건 우연이래요.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우연에 의해 설명이 되는데, 이제 그것이 좀 결과를 알고 난 후에는 좀 필연적으로 해석이 되는, 자, 이런 것들도 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에 이해가 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죠. 이건 뭐다? 착각이랍니다. 음. 자, 이 문단. 이렇게 상호과의 확신 편향의 발생 원인. 자, 이제 이 문단부터 뭐 얘기하기 시작하니? 대체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동기적 설명, 그리고 인지적 설명 차원에서 막 얘기를 해주네. 음. 자, 일단, 통제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 통제감 때문이다. 즉, 동기적 설명에 의하면, 우선 통제감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통제감이란 풀어주네. 자기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자기가 다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그러한 생각이래요. 음. 그래서 이러한 통제감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어서 이게 일어난답니다. 음. 자, 또 다른 동기적 설명이라고 해서, 그럼 번호를 좀 붙이자. 그치? 통제감, 그리고 지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싶어서. 같은 말, 자기과시. 즉, 이렇게 해서 지적인 모습으로 제시하고 싶어 하는, 자기과시하고자 하는, 자, 그것이 원인이 된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대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동기적 설명에 의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설명이 나왔네. 동기적 설명은 통제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지적인 모습으로 설명 가능하기도 하고, 지적인 모습의 제시 때문에 설명 가능하기도 하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설명인데요. 자, 바뀌었죠. 인지적 설명은 잠입적 결정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같은 말이란 얘기죠. 자, 인지적 설명은 잠입적 결정론이다. 이런 말, 동기적 설명에 비해서 더 강한 지지를 받아왔대요. 음.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에 잠입하는 거래. 결과를 알고 나면 우린 그 결과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그냥 사람들의 표상에 통합이 돼버린대.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인과관계 모형 자체가 막 변화가 된대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가능한 결과들이 있으면 그것의 인과관계 모형이 막 바뀐대. 음. 자, 그래서 이런 일어난 결과에 따른 그 선행 사건의 인과관계는 막 강화가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건 이제 반대로 약화가 되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갖게 되는 그 표상에서는 결과만 존재하게 되고 다른 것들은 다 존재하지 않게 된답니다. 일어난 결과와 관련된 사고만 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계속 인지적 설명이네요. 인지적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떠한 일의 결과가 알려주면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왜 그렇게 발생했는지를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설명이 더 쉽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사후, 과잉 확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래. 음. 자, 이렇게 해서 사후, 과잉 확신을, 그런 확신의 발생에는 인과 추리가 깊이 관여하고 있고, 그것의 크기는 사후 설명의 용이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음. 뭐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은 판단 및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킨대. 그러니까 즉 이것도 이런 편향은 결국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어떤 정확성 그리고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문제점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어떤 편향으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이게 참 감소가 참 어렵대요. 그래서 이걸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뭐 마무리로 나타났네. 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본문 갈게요. 제 밑글에서 손상 특징인데요. 일단 유추의 원리. 유추라는 것도 좀 나올 때 합시다. 자, 유추. 무언가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니? 그래? 아니야. 자,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 어떠한 이론이 이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흘러가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변천 과정에 대한 얘기 당연히 아니었고. 어떤 상반된 관점을 얘기하다가 또 그 사이에서 절충한다? 아니고. 자, 어떤 개념에 대한 정의, 그리고 나누어 설명하는 이런 정의와 구분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냥 이런 정도가 좋죠. 그 마지막에 기존 이론의 문제점의 분석. 문제점 얘기했지. 그런데 병렬, 그것을 나열하니?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한 건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것을 병렬적으로 막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 자, 찾아가 봅시다. 자, 22번에 일단 뭐 답은 나와 있지만 뭐 맞는 말이었죠. 자, 사후 과잉, 확신 편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가? 자, 인데, 자, 너희들이 찾을래? 어잉. 자, 1문단 여기죠. 역사적 사건들의 결과가 알려지고 나면 그것이 마치 애초부터 일어나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사건으로 해석이 되는 이러한 것. 자, 이러한 것이 22번 사후 과잉 확신 편향으로 인한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뭐 이번 사후 과잉 확신 편향 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편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편향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자, 그래서 2번이었고 그 3번의 잠입적 결정론에서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건데 애초에 3문단 자체에서 계속 그 얘기하지 않았니? 자, 이것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하는 거고, 그렇게 사람들의 표상에 통합이 되는 건데, 그렇게 사람들의 통합이 된다는 건 인과관계 모형을 변화시키는 거고, 이런 말들. 그래서 사후에 갖게 되는 표상은 결국 일어난 결과만 존재하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전부 다 22번, 3번 선택지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4번까지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에서 언급되는 통제. 야,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 못 찾으면 안 되지. 즉, 통제감이 뭔지 얘기했니? 자, 이건데, 통제감이란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22번에 4번 선택지 연결할 수 있고. 마지막까지 갑시다. 자, 사후과의 확신 편향의 원인에 대한 동기적 설명과 어느 것이 더 강한 지지를 받아왔는가? 어느 것이 여기죠. 자, 동기적 설명에 비해서 이 인지적 설명이 더 강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자, 22번에 5번 선택지. 자, 다 찾았네. 음. 자, 그 다음 갑시다. 뭐 답이 바로 1번이었기 때문에 일단 틀린 내용만 볼게요. 사후 설명이 더 용이하다.
라는 것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우린 더 약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겠어? 아니지. 사후 설명이 더 용이하다는 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더욱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해줘야지. 이렇게 찾으러 가? 가버려? 가버려. 여기. 우리가 설명을 더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수록 그 확신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그래서 이 지점 23번에 1번. 자, 그 다음 갑시다. 24번. 이제 이런 건 이제 보기를 읽을 때, 자, 보기를 읽을 때 언제나 선생님이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을 어느 정도는 연결해서 떠올려 줘야 돼요. 어, 심리학자 피셔프. 연결 못하지. 그치? 처음 나오는 이름입니다. 자, 즉, 이 사람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 닉슨이 마오쩌둥을 만나 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예측하게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했다. 그러니까 즉 우리 가에서 할 수 있는 건 사건 발생 전이야. 그치? 사건 발생 전. 사건의 결과를 알기 전에 사람들의 예측한 패턴입니다. 자, 그렇게 만남이 성사됐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여기가 뭐야?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다시. 너 결과를 어떻게 예측했었니?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낙관적으로 예측했었다고 기억했다라는 거야. 나 원래 낙관적으로 예측했었는데 이랬대. 그러니까 우린 그대로 여기에서 우리 본문하고 똑같이 이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일어났구나. 하시겠죠? 사람들의 착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음. 실패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조차 나는 성공할 것이 크다고 예측했었는데 이렇게 자 착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똑같은 말 했네요. 자, 이거 말고 연결할 건 없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차이점을 좀 보니까 동기적 설명에 따르면으로 시작했다는 거야. 그럼 이와 같은 사후과잉 홍심 편향에 대한 설명으로 동기적 설명을 연결해 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역시나 동기적 설명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이 동기적 설명하고 인지적 설명을 나누어 지금 지문 속에 나타냈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각각에 맞게 표현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된단 말이지. 또 이렇게 인지적 설명 막 바뀌잖아. 음. 그럼 동기적 설명에 따르면 가에서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 그치? 예측했잖아. 그런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 약해서 다해서 실제 일어난 결과에 더 의존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 약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 전부 다 나는 낙관적으로 예상했었는데 라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다 착각했잖아. 그치? 나는 낙관적으로 예상했었어 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의존에 답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거다. 네? 강하게? 강해서 알겠니? 그래서 이 문장은 그냥 다 엉망진창인데 뭐 굳이 수정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다시 물어보니까 낙관적으로 예상했었는데 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나중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믿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착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뭐 답은 그렇게 1번이 나오고요. 그 남은 내용 몇 개 보면, 동기적 설명에 따르면 통제감, 연결 가능하니? 맞지? 동기적 설명에서 통제감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제감을 확인하려고 하거나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하는 동기 때문에 결국 이런 착각이 일어났다. 맞고. 자, 인지적 설명에 따르면 결국 이렇게 피셔프의 물음에 대한 실험 대상자들이 대답을 했을 때
그들의 인과관계 모형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인과관계 모형이 변화되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하는 게 인지적 설명이었으니까. 다음, 인지적 설명에 따르면 가에서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 중에는 나의 회담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정신적 표정에 통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표상의 통합이 되어서 그들의 인과관계 모형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게 인지적 설명에 따른 이야기였잖아. 자, 다에서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을 보인 실험 대상자들은 결국 나의 회담 결과를 알고 난 후에, 그쵸? 알고 난 후에 처음부터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그들의 착각을 표현해 줬네요. 됐나요? 대체 오늘 독서는 어디까지 길어지려니? 자, 그 다음 거 문제 두 문제짜리라 그냥 넘어갈게요.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마지막 질문 지금 안 읽을게요, 얘들아. 그 문제에서 우리 선택지 근거 범위만 좀 찾아서 연결합시다. 자, 27번. 그, 일치하지 않는 거. 자, 고대시대 사람들은 성당에서 신의 존재를 체험하고자 했다. 어디니, 이거? 찾아가 볼까? 음, 여기네요. 고대 양식은 신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건축물로 탄생이 되었다. 음. 자, 여기에서 27번에 1번 선택지 연결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 양식은 둥근 아치형 천장이 있는데, 자, 그것이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음, 이것도 찾아보면, 여기네.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둥근 아치 형태였던 뭐 천장이 뭐 이런 얘기. 자, 이 지점이 27번에 2번. 자, 그 다음에 이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이 나타났다 맞는 얘기고요. 연결해보면, 어디 갈까? 음, 뭐, 여기네요, 바로. 자, 로마네스크 양식은 십자군 전쟁이 발발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시겠죠? 음, 각지의 수도원으로 순례객들이 막 모여들던데, 그때 탄생을 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한번 선택지 얘기할 수 있고. 자, 이거 되게 단순했어요. 그쵸? 고딕 성당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온 거가 아니라, 이것도 찾아볼까요? 바로 여기잖아. 자, 고딕 양식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주민들이, 보이죠? 자, 이렇게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던 그 시대를 바탕으로 한다. 고등 양식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주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경험했던 그 시대가 바탕이다. 아시겠죠? 그 오답도 어떠한 식으로 오답이 자주 나오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거, 그런 거. 아, 이건 왜 틀렸지? 그 지문이랑 연결해서, 아, 이래서,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거. 천천히.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쌓이면 오답 포인트들이 잘 보여요. 주객에 전도됐잖아, 얘들아. 음. 자, 28번. 자, 기억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서 고딩 양식을 통해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찬 성당을 건설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그림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연결해 보면 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안 찾아도. 뭐 다 맞는 말이었죠. 그쵸? 이렇게. 답 5번이었던 게, 일단, 플라잉 버트레스는, 뭐 이 지점인데, 그 왼쪽에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찾을게요. 자, 일단 이것은 빛의 양을 조절해서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사용한다. 이랬는데, 일단 선생님 생각에서 이 플레잉 버트레스의 기능이 뭐더라? 뭐 지탱해주는 뭐 이런 거예요. 그쵸? 왼쪽을 보면. 이런 거. 그 성당의 벽을 바깥에서 떠받치기 위해서 뭐 이런 거 만들었다. 그래서 이 높은 건물을 지탱했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뭐 지탱하는 역할을 했다 이래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지탱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갔냐? 결국은 그렇게 해서 높게 지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큰 창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또 빛 들어올 수 있었고 그치? 그래서 이것이 빛의 양을 조절해서라고 하는 거, 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 때문에 빛의 양이 조절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부정하진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뭐, 원인이 된 건 맞으니까. 이것들도 만들어서 결국은 높아진 거고, 그래서 창문 길게 만들었고, 그래서 빛 많이 들어왔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빛의 양을 조절했다? 아니, 뭐 단순히 보면 틀렸습니다만, 좀 문장을 예쁘게 다듬으면 이것이 빛의 양을 결국 조절하게 하여라는 말을 쓸 수 없진 않다 이거야. 자, 그래서 정확히 틀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엄숙한 분위기를 우리는 부정해줘야죠. 자, 여기에서 이 엄숙한 분위기를 설명하는 건 이런 표현이었어요. 1문단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 창을 크게 만들기 어려웠을 그 당시에는 채광이 너무나 부족하고 대체로 어두웠기 때문에 이러한 어두움이 엄숙한 분위기를 만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음. 자, 그래서 결국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생겼다? 아니죠. 엄숙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음. 자, 그럼 어떤 분위기여야 하는가에 대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설명해 줄 때, 이제, 이런 말이 좀 새로 생겼어요. 좀 신비함, 이런 말. 그래서 결국 빛을 굴절 투과시켜서 신비함이 부각이 됐다. 이런 거. 음, 아시겠죠? 그래서 엄숙하면 안 되고요. 어떤 신비함이 생겨났다. 이 정도. 자, 가능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29번에 이 보기 부분인데, 이것도 썩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볼 때. 자, 그렇지만, 말을 굳이 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믿고 좀 바꾼 것 같은데요. 그냥 해볼게요. 자, 일단 끊임없이 수직을 지향하다 이 비례 법칙을 어기게 된 고딕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에서 이 고딕 양식에 대한 얘기 충분히 전달받았거든?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이 고딕 양식 이 자체는요, 앞에 나와 있지만 이건 뭐다? 비례 법칙을 어기게 된 거래요. 음. 자, 그래서 이 비례 법칙을 어기게 된 이 고딕 양식에 반기를 든 르네상스 양식은 엄격한 비례미를 추구했답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내용이 좀 나뉘어요. 즉, 고딕 양식이 있고요. 그것에 반기를 튼이라고 해서 이 르네상스 양식은 고딕 양식과 방향이 다르지, 그치? 자, 그리고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연결해 보면 이 고딕 양식은 비례미를 비례미를 어기고 있는 것이고 이 르네상스는 이 엄격한 비례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혼란에 휩싸이자 건축에서 등장한 사조가 매너리즘. 처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이제 매너리즘이 나타났대요. 자, 그래서 이 매너리즘은 비례 법칙으로는 혼란한 사회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례 법칙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르네상스 양식을 거부하며 일탈 변형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너리즘 같은 경우를 르네상스 양식을 거부하며 일탈 변형을 추구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봐줘야 하기 때문에 이 라인에다가 만들어줘야지. 이게 뭐다?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음. 자, 그래서 이 매너리즘 건축은요, 기둥이 애매해지고, 또 아래창보다 위층의 창이 더 웅장해지고, 또 건축 장식은
크기, 형태 등에서 이 규칙적이지 않은 형상들이 나타났다. 음. 기둥 애매하게 세웠다. 아래층보다 위가 더 웅장해지는 거. 그 다음에 크기, 형태 등에서 규칙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비례미를 어기고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비례미를 거부하여 일탈과 변형을 추구하다 보니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돼. 자, 선택지. 자, 고딕성당은, 이거 우리 아는 거다, 그치? 고딕성당은 초월적 존재에 다가가고자 하는 소망이. 자, 이렇게 쉼표 나오고 또 다른 내용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서술어 찾아서 먼저 읽어주는 게 좋다고 했지? 음, 자, 여기서부터네요. 자, 그럼 고딕성당은 초월적 존재에 다가가고자 하는 소망이 결국 비례 법칙을 거스르게 한 것이구나, 이거든요. 그럼 고딕성당 초월적 존재에 다가가고자 하는 소망 드러난 거 맞니? 이건 본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비례 법칙을 거스르게 된 것, 즉 고딕 자체를 비례미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비례 법칙을 거스르게 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그럼 매너리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당시에 혼란한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 비례 법칙을 어기게 된 것. 즉, 매너리즘도 결국 이 비례미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 맞니? 맞잖아. 음. 자, 그렇게 해서 이 초월적 존재에 다가가고자 하는 소망, 자, 이건 우리 본문에서 연결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혼란한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보기해서 연결해서 우리는 맞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해. 자, 그다음 이번에 고딕 성당이 로마네스코 방식을 변형한 데 비해서 자, 이거 어때? 본문 내용이죠. 그쵸? 자, 고딕 성당은 로마네스코 양식을 변형한 거야. 그치? 자, 그럼 그거에 비해서 이 매너리즘 건축물은 르네상스 양식에 대한 모방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지문 보세요. 자, 지문 보면 그 르네상스 양식을 거부하며 일탈 변형을 추구했다라고 해서 이걸 모방이라고 하면 어떡해? 자, 거부하여라고 해야지. 자, 이렇게 매너리즘은 르네상스 양식을 거부하여 새로운 양식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해줘야 합니다. 다음, 자, 고딕 성당에 비해 로마식 성당은 건물의 높이를 난 이거 서술어가 좀 마음에 안 드네. 여기 서술어를 어디서부터 읽어줘야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웅장함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이래야 되거든. 고딕 성당에 비해 로마네스크 성당은 건물의 높이를 통해 자, 이러면 좋은데. 자, 건물의 높이를 통해 웅장함을 나타내려고 했다. 어때? 맞지, 그치? 자, 건물의 높이를 계속 키워가는 거. 이게 고딕 성당이잖아. 그래서 건물의 높이를 통해 웅장함을 나타내려고 했다. 맞아. 자, 그런데 이 매너리즘 건축물은 위층 창의 높이를 높여서라고 했거든. 잠깐. 반대네. 고딕 성당에 비해서 로마네스크 성당은 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걸 뒤집어줘야 맞는 얘기네. 그치? 자, 로마네스크 성당은 오히려 건물이 고딕 성당에 비해 낮죠. 그쵸? 그래서 고딕 성당에 비해 로마네스크 성당이 건물의 높이를 통해 웅장함을 나타내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나 주객이 전도됐지. 자, 틀렸는데 우린 이걸 주객 전도라 그래. 자, 아시겠죠? 자, 4번. 매너리즘 건축물은 로마네스크 성당과는 다르게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려고 자, 매너리즘 건축물이 결국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려고 기둥을 애매한 간격으로 세웠다. 자, 일단 여기에서 기둥을 애매한 간격으로 세웠다.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왜 나와 있으니까. 자, 매너리즘 건축물은 기둥을 애매하게 세우는 거 맞잖아. 자, 그런데 그것이 무거운 건축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라고 로마네스크 성당에서 쓰는 그런 표현 쓰면 되겠어? 자,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려고 이제 기둥을 막 세우는 거. 그것도 애매한 간격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려고 세웠다. 자, 이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매너리즘 건축물하고 고딕 성당 모두 건물의 크기 형태를 규칙적으로, 이걸 묶어가지고 둘 다 규칙적 형상이다. 이러면 어떡해? 음, 규칙적이지 않은이라고 해줘야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비례미를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칙적이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규칙적이지 않은 형상으로 비례미 어기고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길게 본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끝난 건 아닙니다. 자, 독서 여기까지 볼 거고요. 자, 문학에서 또 어떤 얘기 할 테니까요. 자, 문학도 열심히 듣고 첨삭해 오세요.